실제로 세계 월세를 보시면 여러분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방 2개. 네, 방 2개짜리. 여기는 이제 전세가 없는 제도죠. 네. 이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면은 약간 크레이지한 네. 야, 이딴 게 어딨지? 아니 집을 빌려서 쓰는데 렌트비를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감동 먹는 이상한 게 있네.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제도거든요. 월세라는 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급하지 않고 여기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네. 제 생각에는 하급지 선택도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네. 월세를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면 전세 자금 대출이 네. 축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실제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뭐 신규 전세도 막히고 있고, 그리고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막히고 있고, 네.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집단 대출도 지금 막히고 있고, 그 집단 대출 중에서 원래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입주를 할 때는 네. 기준되는 가격을 KB 가격으로 이제 네, 네. 하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혼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잔금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잔금 대출이 안 되고, 예. 네, 왜냐면 나중에 집이 다 지어지면 이제 그렇죠. KB로 내가 그렇죠. 뭐 50%든 40%든 그렇죠. 뽑으면 그렇죠. 잔금까지 다 낼 수 있는 대출을. 맞습니다. 근데 이게 KB를 안 잡아주겠다. 그렇죠. 안 잡고 이제 분양가나 이게 세 개 있던데 제가 정확하게 네. 그 기사를 봐야 되는데 네. 분양가랑 뭐랑 이렇게 세 개 네. 중에서 낮은 금액. 하여튼 낮은 금액이겠죠. 낮은 네. 금액으로 네.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해당될 수도 있어요. 되게 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축소가 되고 있고 신한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모집 중인 전세대출 증당 초읽기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도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집단대출 한도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해서 대출 증가율이 5%에 육박할 듯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를 봤을 때 요걸 보셔야 됩니다. 새로 금융위원장님이 좀 바뀌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인데 보시면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한 번으로 불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금융위원장님이 대출 실수요도 상환 능력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정책 모기지 중도 상환 수수료 절반 인하 고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이분에 대한 조금 그 성향이나 특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달성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되게 이쪽에서 통이세요. 제 실무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네. 이분의 목표는 그거예요. 가계 대출, 그죠? 가계 대출 잡는다. 가계 대출을 잡는다. 그 네. 목표선을 올해는 6%대 그리고 내년에는 4%대까지 네. 낮추겠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올해 대출 나갔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 때문에 이걸 6%로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4분기에는 대출을 줄이는 거죠. 근데 그 줄이는 방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까 전에 뉴스 기사에서도 제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춰줄 테니까 갚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다. 네. 근데 사실 여러분은 약간 그 대출을 줄이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해요. 위기 상황에.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일수록 시장이 건전해지는 것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위기에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무너지는 것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죠.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뭐 외국처럼 뭐 LTV를 뭐 80%, 90%, 100% 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외국들은 많이 대출을 해줌으로써 위기가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회복되는 면모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게 나쁘다고만 또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양단이 있죠. 근데 이렇게 묶으면 네.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풍선 효과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시장에 떠도는 말인데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규제의 대상이 네. 흐름이 이렇게 된다. 흐름이. 처음에 다주택자가 문제다라고 해서 네, 규제 이제 대상이 됐죠. 양도세 중과도 나오고 네. 취득세 중과도 나오고 그렇죠. 보유세 중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다주택자를 잡았는데 시장의 흐름이 잡히지 않자 고가주택 1주택자들 어떻게 보면 네. 대장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그냥 1주택자. 그죠? 시장의 흐름이 잡히지 않자 1주택자들한테 이제 금융적인 그 페널티를 그죠. 줬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 야 이거 그다음 무주택자야? 약간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온 건가? 라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분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목적보다는 이분의 목적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가계 대출을 줄여야 된다. 네. 다른 뭐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 내 무주택자를 규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가계 대출, 그죠? 가계 대출을 줄여서 네.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근데 그게 네. 사실 건전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엇박자라는 거예요. 이게 전세 가격 대출은 오르고 있어요. 네. 그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네. 대출이 조여지면 사실 오르는 전세 가격에 이렇게 대출이 조여지면 이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나뉘는 거거든요. 5억짜리 전세를 기존에는 네. 이런 거죠. 3억짜리 전세가 있었어요. 뭐 나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5억짜리 전세가 있었으면 기존에는 80%까지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네. 내가 1억만 들고 있으면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그쵸. 갚을 수 있다면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동네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인프라에 누릴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이 대출이 이렇게 규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5억짜리 그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현금 5억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프라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거는 가격의 양극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수요자의 양극화가 네.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존에 내가 임대인인데 내가 7억짜리 집을 5억에 전세를 줬어요. 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게 7억이 된 거예요. 전세 가격이. 2억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상승해서 내가 그러니까 금액을 올려서 내가 받을 거냐? 2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왜냐면 취득세도 높아져서 뭔가 하나 더 사기도 애매하고 그죠. 보유세도 높아져서 대출도 높아져서 뭔가 새로 취득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2억을 내가 올려받아서 뭔가 다른 데다가 뭐 하는 것보다는 종부세가 높고 보유세가 높다 보니까 이제 반전세 형태로 네. 돌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5억에 2억 차입분을 월세로 돌려서 네. 요걸 받아서 내가 종부세 같은 데 내는데 보유세를 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요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네. 조세정가라고 하는데 네, 그냥 네.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이고 경제학적인 현상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좋지 않은 또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렇죠. 수익률이 올라와서 맞춰주고 그렇죠. 있다. 올라와서 맞춰주고 있다. 네. 네. 그래서 가격이 정당화되는 현상이 네. 이 금융 규제로 인해서 네, 생기고 있다. 예, 지금 높은 아파트 가격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네. 이게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는 의미는 네. 내려오기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네. 그러니까 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고 네.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사실. 거기다가 지금 네. 인프라는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참 어려운 게 더 살기 좋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더 살기 좋은데 가격은 낮춰야 돼.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잖아요. 되죠. 아파트 분양가는 잡아야 되는데 인건비는 올리는 게 공약이야.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어렵죠. 정말 어렵고 지금 네. 사실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때려 지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하면은 가격이 네. 잡히게 돼 있어요. 그죠. 인프라도 개선이 되고. 근데 땅이라는 게 가격도 제한돼 있고 잡히고. 위로도 못 짓게 막혀 있고. 그렇죠. 위로 못 짓게 막힌 걸 풀고. 네. 위로 네. 못 짓게 하는 걸 빨리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렇죠. 사실 그죠. 용적률 규제 완화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강변에 묶어놨던 것들도 규제 완화를 하고 해야 네.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게 어려워요. 뭐냐면 이게 단추를 처음 깰 때부터 그걸 했으면 괜찮았어요. 네. 지금같이 오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걸 잘못 건드면 그러니까 난리 나죠. 뇌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누가 정치 뭐 이렇게 판도를 잡던지 간에 당분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욕 엄청 먹지. 욕 엄청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다른 거는 많이 안 봤는데 양도세 완화, 네. 한시적 완화 그것도 쉽게 건드리기 어려워요. 그죠. 잘못 건드렸다가 아니 아까 그 K7 실러 그거 네.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이 오르는 요인이 네. 아닌데 그거를 시장에서 요구가 있다고 해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했다가 안 빠지면 어떡해. 그렇죠. 했는데 안 빠지면 그거는 뭐 이거 열심히 하고 욕먹는? 그렇죠. 네. 이게 그런 정책을 쓰더라도 그런 정책은 주요한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임시적으로 가격을 잡는 역할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의 매물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네. 매물이 여러분 매물 많던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원래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이 내놓은 그러니까. 매물들이 많은 거지 네.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이 나와 있는 매물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 매물이 맞아요. 유통매물이 적다 보니까는 가격이 유통매물이 적어지면 가격은 정말 점상하거든요. 네, 점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양도세 한시적 완화라는 카드가 나왔을 때 유통매물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잡힐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걸 진짜로 누군가 받아줘서 네. 그죠?
많이 안 잡혔다.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구체적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실체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게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지금. 그 안에서 네. 아랫돌 빼서 윗돌 깨기요. 그렇죠. 솔직히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있는 집에 네. 집 개수 똑같고 사람 맞아요. 개수 똑같은데. 사람 개수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하여튼 집 숫자 네. 똑같고 사람 숫자 똑같은데. 네. 근데 여기 안에서 예를 들어 부루마블 게임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그 처음에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은 집이 100만 원 되겠지만 1억 가지고 시작하면 집 단위가 달라질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단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 똑같고 집 숫자 똑같은데 거기에 돈은 계속 넣어. 네. 재난지원금도 계속 넣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안 올 가격 표시되는 가격이 안 바뀌길 한다는 거는 약간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네. 해도 제가 너무 단순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래요. 이게 생각을 한시적으로는 해보나. 가격이 네. 오를 수밖에 없지만 네. 결국에는 공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야 되고 네. 조금 그런 같이 가야 돼요. 공급 네. 정책이랑 이런 규제 완화책이라든지 규제책을 동시에 가야 되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지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게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네. 사람들 힘든데 안 그래도 사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 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신용이 안 나오니까 잘. 그렇죠. 거기다 이제 소득증빙까지 하게 바뀌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출도 쪼인다고 그렇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줄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재난정책은 또 앞뒤로 필요하죠. 진짜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네. 참 내가 누가 이런 데서 돼도. 일을 안 하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란 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 너무 꼬여버렸어요, 지금. 네. 네, 사실 공급 정책이랑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사실은 많은 이제 후보님들이 네.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공급을 많이 하겠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저도 뭐 한 1000만 원 하죠, 뭐. 약간 네. 말로는 하는 건 쉬운데. 출마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무슨 나 우리 집 대장 출마. 집안의 가장. 네, 가장 출마. 가장. 기호 1번. You can do it. 딸님이 설득하러 가야겠네. 네. 그게 쉽게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상기 신도시들 이제 나오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6년도, 17년도에 다 이제 얘기가 나왔던 데들이거든요. 네. 네. 그게 안 되던 게 갑자기 이제 뭐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되기도 어렵고 네, 그런 상황이죠.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임차하는 형태가 그렇죠. 점차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종부세가 높아지고 취득세가 높아지고 뭐 재건축 뭐 실수요 조건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을 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요거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기존에 2020년 1월에 약 그 임대 중에서 70% 정도가 전세였어요. 근데 지금 8월 어떻게 됐냐? 한 10%가 줄어서 60%가 됐죠. 지금 대출 묶였으니까 더 줄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럼 어디가 늘었냐라고 보면은 빨간 거. 이쪽에 빨간 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준 월세라는 겁니다. 월세가 지금 16.8%에서 23.1%. 반전세라는 거죠. 준월세라는 게. 준전세, 준월세 여기 기준을 좀 적어놓긴 적었는데 준전세는 보증금이 좀 적은 경우. 준월세는 그리고 준전세는 월세의 240개월 초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전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준전세. 그래서 사실 준전세, 준월세, 준월세가 늘고 뭐 전세 전체 월세도 많이 늘었고요. 월세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세가 10% 주는 것만큼 회색이랑 요거를 보면 되는구나. 전세가 10% 주는 것만큼 월세가 10% 늘었다. 이걸 보면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의도가 어땠고 되게 좋은 선의로서 내놓은 정책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전세의 양을 줄이는데 조금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 유감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내 집이면 주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기회가? 그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려가면 주거 비용 어차피 내는 건데. 그렇죠. 근데 남의 거면 무조건 비용이에요. 그렇죠. 100% 비용이에요. 100%. 맞아요. 그죠? 집에 사는 순간 이 시장에 참여자가 되는 거죠. 이게 오르면 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이득을 받을 수 있고 떨어지면은 내가 거기서 또 사는 거에 대한 사용 가치도 내게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전세를 살더라도 내야 되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뭐 전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주택 거주 비용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사는 순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 막 또 뭐
은근히 집사라고 부추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 뭐 여러분들이 안 사셔도 됩니다. 네, 안 사셔도 그렇죠. 뭐 우린 뭐 알아서 잘 살고 뭐 되게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저는 좀 이게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한 1, 2년 전부터 스마트 스토어 수강생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될 거다. 전세가 계속 오를 거다. 여러분 실거주는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이 얘기를 굳이 했어요. 네. 굳이 했던 이유가 이게 사실 눈에 보여요. 이게 전세가격이 오를 거는 너무 눈에 보였어요. 전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월세화까지 네. 된다면 네.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진짜 불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주거 비용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세 종말이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세가 주는 그 효용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라는 게 이제 임차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주거 비용을 좀 줄이면서 내가 저축을 해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의 장이 되는 거고 집주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금융이죠. 그렇죠. 개인금융. 급전. 네, 급전. 금리 없고, 아니, 네. 이자 없고, 네. 이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둘 다 좋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성된 우리나라만의 형태죠. 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멸종되진 않을 건데, 많은 전세들이 월세화 될 확률이 높고, 네. 요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보시면은,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세계의 월세를 보시면 여러분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방 2개. 네, 방 2개짜리. 여기는 이제 전세가 없는 제도죠. 네, 네. 이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면은 약간 크레이지한 네. 야, 이딴 게 어딨지? 아니 집을 빌려서 쓰는데 렌트비를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 감동 먹는 이상한 게 있네.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 중국들에 대한 월 평균 임대료가 있는데 이 출처는 그 KT에서 준 거고 그리고 네. 독일의 도이치은행 그리고 뭐 다른 데서 이렇게 가지고 온 네.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월 평균 임대료가 보스턴 미국에 있는 보스턴 같은 경우는 256만 원. 방 2개짜리 중형 아파트 기준으로. 네. 런던은 272만 원. 그리고 파리는 285만 원. 그리고 네. 취리히가 295만 원. 그리고 뉴욕이 네. 338만 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421만 원.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가 428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울. 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4만 원. 이게 19년 기준입니다. 19년 네. 기준. 124만 원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는 도쿄 같은 경우 어떠냐? 네. 224만 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낮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서울은 앞에서도 봤지만 글로벌 시티, 네. 세계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전세 제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낮았던 게 주거 비용이 슬금슬금 올라오지 않을까. 네. 야, 적어도 네. 일본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네. 일본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미래는 네. 모르는 얘기지만. 근데 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월세라는 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급하지 않고 여기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네. 제 생각에는 하급지 선택도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네. 월세를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런 생각도 들 거라고 생각하고 세가 지금 어떤 정도냐면 조금 더 멀더라도 그렇죠. 좀 더 멀더라도 넓은 집에 사는 그렇죠. 넓은 집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 임차 금액이 가격대가 높아지니까 가격대가 올라가서 가격대가 네. 올라가서 지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그렇죠. 유지를 하려면 밀려난다고 밀려나는 표현하죠. 거죠. 네, 밀려난다고 표현을 네. 하고 이 외국의 월세 렌트 비용이 어떤 수준이냐면 여러분 저는 그 미국에서 인턴을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생활비에 아주 많은 부분이 렌트 비용으로 들어가요. 아주 많은 비용이. 네. 그게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택에 사셨으니까 비교가 안 돼. 전세도 살았었어요. 네. 전세도 살았었는데 네. 비교가 안 된다. 다른 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이런 거는 다른 나라 따라갈 필요 없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따라가게 생겼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되는 거에서 제가 좀 정리를 어떤 걸 해봤어요. 챙겨야 될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몇 차례 금리 인상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금리 네.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제대응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몇 차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4%, 5%, 6%, 10% 되지는 않을 건데 앞으로 몇 차례는 상승을 할 거고 그쵸. 그리고 대출 규제는 지속될 겁니다. 완화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하나 조금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이거예요. 이분은 자신만의 목적성을 가지고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대출 규제를 했을 때 피해 입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의 지지층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 월세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좀 피해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네. 보면 지금의 집권 여당의 지지층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게 또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규제하기도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양도세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이 나오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거요. 지금 이제 여당의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규제책들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인데 요걸 뒤집는 순간 어떻게 되면 배신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로 봤을 때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대출 규제는 계속 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DSR을 조기 규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나온 게 2022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융위원장님이 다 필요 없다.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도입했다라고 해서 합니다. 약간, 또 따라 빨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 얘기가 자꾸 솔솔 나와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DSR,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겠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을 적용에 이거는 대한 그냥 돈 구자만 바꿔놓은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좀 심상치 않다. 아니 보증금을 넣어놓고 보증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건 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딱 그거예요. 이게 딱 목표가 가계대출을 줄인다라고 하니까 근데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에 전세자금 대출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확정 아닙니다. 아니 이거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장사하는데 쓰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장사 안 될 때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져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돈 끌어올 수 있는 데서 끌어와가지고 버티는 건데 저도 그랬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3호점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세 번째 호점을 열었는데 이거를 시설대를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와이프 명의로 돼 있고 저는 이제 무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여실히 느껴봤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라는 건 결국에 내 담보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계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내 사업 자금으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상황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빡세질 거다. 앞으로 더 빡세질 겁니다. 이거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화가 될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볼까요? 한번 더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분들 대출 꼭 내셔야 된다면 연초 그리고 월초에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대출은 연초에 받아야.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 같은 경우 큰 회사들은 약간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가 감지되면 회사채 발행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쓸 데가 있건 없건 회사에 돈 딱 땡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담보대출로 땡겨 놓으려고 그래도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받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원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해서 이제 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소진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6%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는 지금 안 나오는 건데 연초나 월초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한도가 열리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연말보다는 연초 쪽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출이 규제가 한도가 조금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대출이 필요하시면 월 초나 연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버텨야 됩니다.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거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맞아. 앞으로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무너지시는 분들 보면 되게 큰 걸로 안 무너져요. 근데 막 큰 사건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한 10억씩이 필요해가지고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틈에서 진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조이는 게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다. 왜냐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금융시장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다는 조금 명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걱정하시고 우리 집을 걱정해야 돼. 우리 집을 걱정하셔야 되고